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 김성록 교수님 카메라가 안 켜지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대학원 세션 세 번째 방이죠. 도시관리 및 지역계획 방인 것 같습니다. 원래 10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김성록 교수님 들어와 계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저 목포대학교의 조준봉 교수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지금 논문이 두 편이네요. 그죠? 한 편이 지금 남진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왕세조 학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 도시의 가로 연결성과 생활성의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 두 번째가 이제 사회 경제 특성이 수도권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통화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시가 돼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논문에 실린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는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공지가 지금 15분 발표로 되어 있죠. 15분 동안 질의응답 발표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가급적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발표를 하신 다음에 각 그 논문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논문 발표하고 또 토론하시는 걸로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토론하시는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진행을 할까요? 우리 남지인 학생부터 발표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가 되셨죠? 예.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남지인이고요. 제가 발표한 논문은 소개해 주신 대로 도시의 가로 연결성과 생활성의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입니다. 세계 30개 도시의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는 서론, 그리고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그리고 분석 방법과 결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도시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올바른 계획이 없다면 경제 불안이나 시민사회 불안정, 혼잡, 환경 파괴, 그리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 등과 같은 도시 문제가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이렇게 가속화됨에 따라서 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활동의 혼잡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연결성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연결성이 도시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 평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 생활성을 평가하는 그런 국제적인 지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도시 형태의 가장 기초가 되고 도시 연결성의 핵심인 가로의 패턴이나 밀도 등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 경쟁력 혹은 도시 생활성 평가 지수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된 상위 도시뿐만 아니라 하위권 도시들의 가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도시들의 공간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간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각 도시의 가로 연결성과 도시 평가 순위의 관계를 살펴보고 순위에 따라 가로의 연결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는 총 30개의 국제적인 그런 도시들에 대한 가로 그 연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그 분석에 있어서 오픈스트리트맵이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그 지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가로 연결성이 뭐냐 했을 때 가로 연결성은 가로망에서 연결의 밀도와 점과 점 사이의 직통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점과 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동을 할 때 그 목적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지와 목적지가 얼마나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연결은 얼마나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게 가로 연결성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가로 연결성이란 어떤 것일까 했을 때는 짧은 연결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리고 그 가로가 겹쳐지는 교점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막다른 길이 적을수록 좋은 가로 연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그리고 그 움직이는 주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잘 연결되어 있고 도시 내 그 연결성이 좋으면은 분리된 장소끼리 서로 장소는 분리되어 있지만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이동을 하면서 사회적 교류도 이렇게 증폭될 수 있고, 그리고 가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번영에 기반이 된다고 그 유엔 헤비타트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가로 연결성이 도시의 생산성, 그리고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그리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도시 내에서 공정, 그리고 사회적 포용,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번영 가로의 기반은 가로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은 도시 기초 서비스의 공급을 수반하는데요. 가로를 통해서 그런 상하수도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시 서비스의 기초 인프라가 이렇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가로 연결성을 볼 때 보는 지표들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 밀도, 교차점 밀도, 가로 비율입니다. 가로 밀도는 일정 면적 안에서 그 총 가로 길이를 그 일정 면적으로 나눈 값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한 일정한 그 영역 내에 도시 내에 가로망이 도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차점 밀도는 도시 내의 그 교차점 총 개수를 토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이것은 도시 내 접근성과 보행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로 비율은 도시 안에서 그 가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번영 가로는 공동체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양질의 공공 공간으로도 작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교류가 증대되고, 또한 그 비공식 주거지 개발의 주요 요소로서 또 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로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도시의 생활성, 리버빌리티는 무엇이냐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1960년대에는 그 생활성, 리버빌리티와 삶의 질, 그리고 생활 수준이 거의 동의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까지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지표만으로는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도시의 생활 환경, 그러니까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그리고 도시의 그런 물리적 속성과 도시민의 생활 수준을 연결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생활성은 건조 환경, 도시가 제공해야 하는 기회 시설, 그리고 개인 및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쾌적성을 느끼는 정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었고, 삶의 질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민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혜택, 개인의 만족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성을 개선한다는 것은 도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그리고 그런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환경 속에서 도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 형태와 가로 패턴을 사회적 구조 및 기회와 연관지어서 도시를 평가하고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 논문에서는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2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EIU에서 나오는 The Global Livability Index입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 각 지수는 다양한 지표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모두 다 도시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주거라든지 교통, 교육, 의료 이러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가용성과 품질을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지표마다 그 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의 표본수가 적게는 30개 미만 그리고 많게는 200개 이상까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EIU의 더 글로벌 리버빌리티 인덱스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5개 범주에서 40개의 생활성 지표를 활용하여 그 도시의 생활성을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 그림 보시면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되어 있는 이게 로드 네트워크에서 가로 연결성 그 가로 연결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료들에서는 이렇게 좀 포괄적인 언급만 있고 그 로드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보겠다, 무엇을 보았다 하는 그런 세세한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지표에서는 머서의 퀄리티 오브 리빙인 지표인데요. 여기서도 퍼블릭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평가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대중교통에서 뭐 어떤 것을 평가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머서는 좀 많은 그 도시들, 460개 이상의 도시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모리 기념재단에서 하는 글로벌 파워시티 인덱스인데요. 여기에서 도시의 강점, 약점, 위협 요소를 판단하는데 여기에서는 6가지 크게 범주가 있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도시 내의 그런 연결성을 책정한다기보다는 그 도시 간, 국제적 도시 간의 그 연결성을 좀 평가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시는 리버빌리티, 집 모양의 리버빌리티 평가에서는 주로 하우징,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wC에서 나타나는 매일 그 발간하는 그 시티 오브 오퍼튜니티 인덱스에서는 트랜스포테이션 앤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기는 했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그 공간적인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니의 글로벌 시티 인덱스에서도 그런 물리적인 연결성, 도시 내 물리적 연결성이라기보다는 그 각 국가의 그런 국제적 도시의 연결성을 좀 봤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성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 그중에 특히 가로가 도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도시가 번영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가로 연결성을 중심으로 도시의 생활성에 대한 실증적으로 공간 분석이 된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물리적 형태와 생활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도시 내 가로 연결을 강화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교통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통 혼잡을 저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도시 성장 그리고 도시 활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조 환경의 기초인 가로 연결성을 도시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와 도시별 생활성 지수 순위와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앞에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본 연구의 범위는 전 세계 도시 30개입니다. 이 30개를 어떻게 뽑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생활성 지수의 상위 15개
그리고 하위권에 있는 15개 도시를 합쳐서 총 30개의 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제가 아까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픈스트리트맵을 이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툴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이라고 해서 그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두 번째 그 상자 보시면은 이건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릴롱괴에 대해서 그 공간 분석을 하기 위해 도로 데이터를 추출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QGIS라고 그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입니다. 여기서 오픈스트리트맵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살짝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그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전 세계 지도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그 OSM 인포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제가 원하는 그 도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영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이웨이. 그 남진 학생 이게 지금 시간이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예, 조금 이렇게 그 방법론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본론을 조금 결론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총 30개의 도시의 가로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그 기초 통계를 보시면은 제가 그 상위권 15개 도시, 하위권 15개 도시를 추출했다고 했는데, 그 상위권, 그 생활성 지수의 상위권 15개 도시 중에 10개의 도시만이 그 UN 헤비타트에서 권고하는 그 가로밀도와 교차점 밀도의 그 최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조건은 가로밀도가 20km 바이 20 그 제곱킬로미터인데 그 런던까지 그 위에서 상위 10개 그 도시만 그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교차점 밀도 역시 최소 10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런던 그 바르셀로나부터 런던까지 이렇게 총 10개의 도시만 그 헤비타트 권고 사항에 충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로와 교차점 밀도 관계를 살펴보면은 그 상위 10개, UN 헤비타트의 그 조건에 충족하는 10개의 그 도시들보다 그 하위에 있는 도시들이 그 상관성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관성에 상관은 없이 교차점 밀도와 가로 밀도가 그 같이 큰 상관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로와 교차점 밀도, 그러니까 가로 연결성과 생활성 지수의 관계도인데요. 위에 보시는 그 AB는 EIU의 글로벌 리버빌리티 인덱스와 가로 밀도 그리고 교차점 밀도의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밑에 보면은 머서의 그 인덱스와 가로 밀도, 교차점 밀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인덱스 순위가 높을수록 가로 밀도도 높다는 것을, 그리고 교차점 밀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가로 연결성이 높은 도시가 도시평가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오세아니아 도시 6개는 예외적이었는데, 이거는 그 오세아니아 지역이 산지 그리고 자연보호구역이 많았기 때문에 리버빌리티 인덱스의 순위는 높았지만 가로 연결성은 그 UN 헤비타트의 최저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가로 연결성과 도시평가 순위의 강건한 관계성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그 위에서 그 오세아니아 도시 말씀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전체 도시의 전체 면적을 보다 보니까 그 도심만을 봤을 때 좀 더 강건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로 연결성을 중심으로 도시 생활성에 대한 실증적인 공간 분석을 했다는 것과, 이것을 토대로 향후 도시 생활성 증진 및 도시 전반의 계획에 있어서 가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함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 가로 데이터 추출이 용이한 그런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그 가로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그런데 의가 있고, 그리고 그 구축을 할 때 파이썬과 QGIS의 그
툴을 이용했다는 차별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로율과 도시 생활성 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 도로율, 가로밀도, 교차점 밀도 이 세 가지를 합친 그 가로 연결성 지표와 도시생활성 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지만 원래 이제 정해진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 편이라서 사실 시간 여유는 좀 있긴 해요. 근데 정해진 그 약속이라서 그거는 좀 가급적 지켜주십사 했던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저기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우리 정문수 박사님께서 먼저 한번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문수입니다. 이제 지금 남진 선생님이 이제 작업하신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미와 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되게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 어떤 그 세계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가로 연결성이 실제로 이제 지역에 있어서의 뭐 삶의 질 혹은 정주 매력 또 뭐를 포함해서 이제 리더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고 그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건 충분히 좀 우리가 학술적으로 좀 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지금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요것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접근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연구의 목적 자체가 지금 이제 그 가로 연결성과 생활성 간에 있어서 관계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의 가로 연결성이 어떤 생활성에 있어서 좀 강렬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대리 지표로서 이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앞에 가설에 있어서 그 가로 연결성이 그 어떤 그 생활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가설로 설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좀 논리적인 구성을 이루면 조금 더 이제 연구가 이제 학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연구의 제목을 보면 지금 이제 가로 연결성과 그 생활성 간에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 연결성이 생활성에 직접적이고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 지금의 설명하는 방식이 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가로 연결성만이 이제 그 생활성에 이제 직접적인 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건 미치는 영향만은 아니고 다양한 어떤 지역 내에서의 공간 구조 간에 있을 다양한 고려 속에서 생활성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론적 검토라든지 안에 있어서 논리적인 구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좀 그 안에 있어서 이론적인 검토라든지 선행 연구도 좀 한번 다시 보면은 조금 더 풍부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중심의 간선 도로망과 그다음에 도보 이용자에 있어서 도보 이용 동선에 있어서 가로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한 이제 구역에서의 이제 그 간선 도로망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이제 그 간선 도로망을 좀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교통 약자라든지 이제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생활성이 구분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이제 가로 연결성이 직접적으로 생활성에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판례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도로 내부에서의 도로 이제 도보 및 자전거 이용 편의라든지, 혹은 장애인들의 사회약자에 대한 보행 안전 증진, 혹은 역사 도시 보존의 맥락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있어서의 어떤 그 가로 연결성을 저하시키는 것도 계획학적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역사 도시에서는 일부러 그 도로에 굴곡을 준다든지 자동차 이동 속도를 저하시키는 방식이 이게 이제 생활성을 증진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본 이제 전체적인 도시 공간 구조의 맥락 속에서의 어떤 가로 연결성과 생활성에 있어서의 좀 영향 관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좀 앞으로 그 향후에 이제 연구의 이제 방향이라든지 문제식들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 드리는 건데, 최근에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가로 연결성과 생활성이 어떻게 좀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라든지 좀 접근, 학술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도시 인구 및 산업 쇠퇴에 따른 축소도시 과정이라든지 도시 내부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이제 재구화되거나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도시 내에서의 연결성이 지역 내에서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설명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중범 교수님, 저기 음소거가 되시네요. 예. 예, 그 짧은 시간에도 아주 꼼꼼하게 잘 들여다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연구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뭐 가로 연결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만 이렇게 설명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향후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록 교수님께서 좀 토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김성록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최근 도시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요.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에 맞춰서 굉장히 좀 즐겁게 좀 읽었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는 도시의 가로 연결 데이터랑 도시 평가 순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삶의 질 관련된 종합적인 순위의 상위권 15개 도시랑 하위권 15개 도시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생활할 만한 도시라는 키워드를 시작으로 해서 생활성에 관련된 이제 정의를 좀 내리셨는데, 생활성에 관련된 정의를 도시의 경제 사회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 좀 정의를 좀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가로망이라는 개념 자체는 도시에서 분리된 공간 간의 연결, 이동의 편리성, 교통안전 관리 등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 연구자께서 생활성과 더 나은 가로망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의 실증적 공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좀 수행한 개념 같습니다. 일단은 생활성의 정의에서 도시의 이제 물리적 환경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 정량적인 개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물리적 환경보다는 도시가 좋다 나쁘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삶의 질, 뭐 사회적 포용과 같은 정성적인 면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이제 연구자께서 이제 박사 과정에 어차피 들어가시고 후속 연구를 계속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토픽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제 박사 과정 내내 하게 만들어지는 이제 주제가 이제 여기 잡혀나가는 모습을 좀 느껴졌는데, 따라서 이제 도시 성장이란 발전의 기본축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가로 연결성이라는 내용을 이제 하나의 축으로 놓고 다른 축으로서 이제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어 물리적 환경을 포함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점차 좀 포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수행해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이쪽 계통에서는 향후 이제 도시를 직접적으로 또는 미시적 또는
아주 큰 거시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양쪽 모드를 포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튼튼한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즐겁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남진 선생님께서 아직 박사과정이 아니라 석사과정으로 이제 도전적인 연구를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 자체를 좀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논문을 좀 읽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적인 의지로서 본인의 박사 과정에 있어서의 토픽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는 굉장히 좀 즐겁게 읽힌 논문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남지인 학생. 예, 하여튼 나중에 좀 가능성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많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왕세조 학생이 발표를 좀 하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발표해 주세요. 화면 공유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발표한 한양대학교 도시지역 개발경영학과 외국인 학생 왕세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는 사업경제 요인이 수도권 대학원생의 통학 시간 관련 연구이고요. 주로 2016년 각 통행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연구의 컨텐츠 다음과 같습니다. 네, 서론 부분에서 먼저 통학 시간의 연구 필요성,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제한적인 자원이라며 주기적인 장기간 통행이 일반 생활에서 불가피하는 통행 활동이고, 그리고 통학 시간의 분배 불균형, 삶의 질에 떨어지는 것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통학 시간은 대학생의 자퇴 증가, 성적 저하, 건강 문제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는 통학 시간은 대학생의 통학 만족도, 학업 성취도, 건강, 삶의 행복감과 밀접한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학생의 주체로 연구하는 필요성은 지금 한국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OECD 국가의 2위로 상승하였고, 대학생 수가 점차 늘어 도시 통행에 따라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캠퍼스 경제 활성화와 도시 교통 체계의 개선에 은연히 영향을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대상으로 분산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는 통행시간의 결정은 사회 경제 측면에서 통행시간 결정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주로 거주지 유형, 주택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통행시간의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도출하였고요. 직장인처럼 교통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학생의 통학 시간이 이런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확인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가구 통행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대학원생 대상으로 사회 경제 요인이 통학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리서치 퀘스천은 3개 있고요. 첫 번째는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들이 통학에 더 많은 시간이 소비하는가. 두 번째는 가구 주택 유형에 따라 통학 시간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사회경제 요인에서는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이 통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거의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고, 주로 택지 개발 개발 특성 중에서 택지 개발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거는 수도권 1, 2기 신도시, 그리고 일반 택지, 서울, 신도시와 일반 택지 제외하는 그 이외에 경기와 인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도로 활용하였고, 연구의 범위는 먼저
연속형 명수간 상관상을 확인하고 다른 문서는 판별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하고 있고, 주택 요양, 가구 소득 군집간에 따라 통화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다변형 분산 문서 MANOVA를 진행하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중 회계 모델에 통해서 통화 시간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의 연구 검토 부분에서는 먼저 통일 패턴에서는 통일 패턴의 영향 요인에 관련 연구 중에서 그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시즌적 연구를 많이 진행되어 있고, 주로 영향 요인, 토지 이용 요인이랑 사회 경제 요인, 그리고 공간 요인, 이 세 가지 나누어져 있고요. 토지 이용 요인이랑 그 사회 경제 요인 중에서 사회 경제 요인이 더 그 사면이 더 높고 더 많이 통일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되었고요. 그 통일 관련 연구 군의 연구에서는 주로 전필영, 유원 1991년이랑 임대식 교수님 2002년에 연구에 제외를 하고 대학생 통합 패턴과 대학생 통합 시간에 관련 연구가 좀 빈약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기준의 연구들이 이 통합 시간의 결정은 밝혀졌지만 한정된 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고 분석한 결과가 일반화하기 좀 어렵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 이 대중교통 이용 찬양을 하고 지속하는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한 차원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이런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 이런 연구들이 대학생 관련 연구들이 주로 교통수단 상태에 집중 연구를 하고 통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즌 분석 연구가 아직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마지막 통근 시간에 관련 연구를 검토를 하고 이 대학생 통학 시간의 결정 요인에 이용한 변수들이 도출하였습니다. 선 연구 한계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통화 시간의 결정 요인이 빈약하고 그 연구의 대상이랑 뭐 한정된 지역이나 뭐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좀 어렵고 뽕 연구의 차별성이 선행 연구의 한계점 보완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대학생의 통화 시간의 결정 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데이터 구축 방법은 가통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 데이터에도 종교 교육 재학 상태에서 대학원생이며 통일 목적이 등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 빅데이터 자료에서는 그 논리적 부합리적 값을 제거를 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수정을 하였고, 뽕 연구에서 특히 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는 여기다 도구로 영값이 되어 있는 거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그 이전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 평균값을 2.5로 그냥 붙이는 걸로 수정을 해왔습니다. 네, 변수 추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설명 부분이고요. 시즌 분석에서는 직시 통계를 보시면 수도권 통인 7,476명 대학원생 중에 그 평균 통학 시간은 69.8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 검증에 따라 그 주택유형별에 특히 아파트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평균 통학 시간이 가장 긴 것을 보이고 평균적으로는 74분 정도로 소요를 하고, 그 중에서 기타 주로 오피스텔 거주하는 학생들이 48분 정도로 통학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는 도심 개발 가능 지가 거의 없어서 아파트가 보통
도시 외곽으로 대규모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세권 주변에 입지를 하였고 우울한 그 대중교통 여광을 대중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가구 소득에 따라 그 평균 통화 시간 보시면 검증 결과에 따라 중고소득 가구의 평균 통화 시간이 70분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저소득층 학생들이 평균 대략 한 10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 후기 모델에다가 마지막 모형을 보시면 먼저 개인 특성이 영향 미치지 않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 가구 특성 중에 가구 원수, 가구 촬영 보유 여부, 가구 주택 유형, 그리고 가구 소득의 이러한 변수들이 모든 다 통화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먼저 주택 유형에서는 연립 다세 다가구 단독주택 기타보다는 모두 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 통화 시간 더 긴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주로는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으로 공급되어 있는 것도 추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따라는 구체적으로는 통화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확인됐고, 구체적으로는 3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학생들이 500만 원 고소득층 학생들이 비하여 고소득층 학생들이 통화 시간 덜 걸린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통근 시간에 분석된 연구와 일치하게 고소득층 주거지 결정하는 데가 저소득층보다는 경제적 제약이 더 선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그래서 주거지 상태의 여지가 있는 걸로 확인을 보통 직장 아니면 학교 캠퍼스 인근 거주하거나 이런 투입하는 돈이 더 있을 거라고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사회경제 특성 중에서 개인 특성이 대학생의 통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주로 대학생 통화 시간에 대해서 대학생의 가구 특성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도출하였습니다. 이해봉 연구의 시사점은 첫 번째는 대학 캠퍼스 주변에 더 많은 기숙사 공급하거나 아니면 주요 대중교통 역간 셔틀버스를 더 확대하거나 이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두 번째는 캠퍼스 주변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그 학교 당부는 주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저렴한 숙소 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하고, 세 번째는 정부 기관이 그 캠퍼스 내부와 주변의 상업업체 입장을 많이 유치를 해왔고 학생한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해서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예시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 번째는 가구 통일 실제 조사 자료를 펴본 수가 많지만 학생 통학에 관련 연구 조사 내용이 부족한 한계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 시점은 제한된 2016년 지정되어 있고, 특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2016년 그 시점에 따라 모든 준공이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기반 교통 시설이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통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에 향후의 연구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신 것 같아요. 아까 29분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분 남겨두고 끝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똑같이 우리 정문수 박사님부터 먼저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다른 언어로 이렇게 좀 그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술적이고 그다음에 지역 개발 측면에 있어서 좀 연구의 완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살짝 조금 좀 구체적이고 좀 직접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개발 분야의 연구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달성해야 될 연구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해당 연구가 다른 연구와는 달리 어떻게 학술적이고 지역개발 측면에 대해서 기여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왕세조 선생님께서 지금 발표하신 그 통분 시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도출하는 것은 좀 그러한 학술적이고 지역개발 측면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충실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학술 논문으로서는 이 정도 수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는 좀 많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발표하셨던 부분들은 통근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사회 문제들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어떤 좀 더 구조화된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도출된 결론이 다소 일반적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실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술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 분석에 활용된 수도권 가구 통행 실태조사 원자료가 기본적으로 OD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자료 활용을 좀 더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하신다면은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태와 개선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충실한 좀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해당하는 수도권 거주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거주 지역이 어디고 그다음에 학교 소재지가 어디고 이 과정에 있어서의 실제로 질적인 부분과 통행 시간에 대해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OD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학 학생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더 구조화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가능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단순히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게 신개발 지역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걸 변수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로 구조화된 영향 요인들이 어떻게 좀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약간 구조화된 틀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도권 중에서도 단순히 서울 혹은 비서울의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교통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 혹은 원활한 지역에 대한 어떤 집단 유형을 좀 더 명확하게 분리를 하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통학 여건이라든지 학생들에 있어서의 그런 특성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본인이 모국어와는 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좀 학술적인 용어를 쓰기가 좀 학습도 필요하고 좀 본인에 있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여겨지긴 하는데 문단 내에서 인가 구조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 고리라든지 근거에 대한 설득력이 빈약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본인이 좀 고생을 해야 되고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해당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를 통해서 연구의 문제 설정이라든지 틀이라든지 논리적인 이제 전개 방식을 역으로 구성해 보는 방식도 저는 충분히 좀 고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박사님. 조금 언어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건 맞는데 연구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연구 질문도 좀 구체화시키고 분석도 구조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한국어를 쓸 때 좀 논리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록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일단 대학원 세션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 주제 선정과 접근 방식을 어떤 식의 시각으로 갖고 접근하는지가 일단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자료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담보된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은 동일한 연구 방법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식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분석 방식이나 이제 변수 설정 같은 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 자체가 이제 한정된 시간 속에서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의 기회비용, 특히 이제 학업의 중요성과 연결시킨 논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신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남진 선생님보다는 아무래도 박사 과정이시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가 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변수 구분을 중심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자체를 1, 2기 신도시, 서울, 경기, 뭐 일반 택지 이런 방식으로 좀 구분을 하셨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이제 뭐 이해할 수가 있는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택지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했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서울이라는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규모가 상당히 좀 큰 지역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서울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거주하느냐에 따라 통학 시간은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났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지역 자체를 변수 정의를 좀 다시 좀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구자께서도 좀 선행 연구 고찰할 때 좀 파악을 하셨겠지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통학 시간과 관련된 연구는 일단 단일 대학교 내에서 아주 미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만약에 왕세조 선생님께서 뭐 이런 좀 거시적인 규모로 좀 통학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바라보시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도권 같이 이게 너무 큰 지역이 아니라 물리적인 범위 자체를 이제 서울이나 하나의 뭐 단위 지역 내로 좀 한정시켜서 접근하는 방식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이 물리적 규모가 크면 클수록 통학에 걸리는 직접적인 시간들보다는 그 통학의 시간에 영향을 주는 부수적인 요소에 의해서 시간 자체가 변화되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하철을 탔다가 뭐 다른 걸로 뭐 바꿔 나가는 이런 식의 소요되는 통학과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간접적인 관련성을 크게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단위를 좀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당 조사 자체의 데이터가 가지는 장단점이 상당히 좀 큰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적지 통근 통행 자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뭐 네트워크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좀 발전해 나가는 요소인데 이런 식의 데이터 같은 경우 뭐냐면은 분석 결과에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반된 결과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왕세주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 결과로서 이제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의 통학 시간이 아파트보다 상당히 좀 짧게 나타났다라는 형태의 분석 결과가 제시가 됐는데 이런 분석 결과로서 대중교통의 혜택이 크다고 해석을 하시고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대중교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 역으로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반 택지나 다른 지역들보다 대중교통망이 상당히 촘촘하게 이미 다 구성이 완료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는 광역교통망이랑 미시교통망 측에 같이 분석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야, 아파트가 이렇게 살기가 안 좋나라는 식의 아주 원론적인 해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선행연구에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을 같이 제시를 해주면서 선행연구 결과가 내 분석 결과가 이런 식으로 맞다 또는 얘 분석 결과가 이런 식으로 틀리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본인의 결과 자체의 신뢰성을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져주는 형태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대학원 또는 대학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런 너무 좀 구체적인 얘기지만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통학 형태는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 아주 진짜 미시적인 접근으로서 반론이 제기되는 순간 이를 방어해내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아주 탄탄한 준비가 좀 많이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좀 변수 설정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인의 조작적 정의 자체를 좀 더 세밀하고 탄탄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뭐 변수 선정이라든가 지역 기본 단위 공간을 선정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영향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통제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편 논문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났고요. 아무튼 그 발표해 주신 우리 두 학생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